한국 병원 드라마는 의사가 사랑을 하고, 근데 한국 수사물은 형사가 사랑을 하고, 가족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면에서 우리 드라마랑 좀 결이 맞는 부분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인도 시장에는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마저도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플러스, 인도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K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서울대학교 남아시아 센터의 맹현철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인도 참 뭐라 할까요? 좋아하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가면은 진짜 뭔가 남다른 곳에 왔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신비롭고 그랬는데, 실제 컨텐츠 분야에서도 굉장히 제가 보기엔 신비로운 현상이 많아요. 오늘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앞서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도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보다 영화를 많이 만든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제 전공이 경영이다 보니까 많은 거를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는 편인데요. 네. 그 적은 돈을 가지고 가장 잘 놀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뭐가 있을까? 아니면 그런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라는 점에서 네. 인도 영화는 춤도 있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화도 보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를 한 번에 입장료를 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으면 굉장히 싸게 잘 놀잖아요. 예. 그리고 인도 영화가 다른 나라 영화보다 좀 깁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극장에 가면 중간에 인터미션이라고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4시간 혹은 그 이상을 한 번에 돈을 내고 극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놀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과거에 인도가 비교적 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적을 때, 그때 그런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인도 영화의 그 독특한 풍, 갑자기 전국처럼 일상 대화하다가 춤을 막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네네. 뮤지컬 같은 느낌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도 음악 산업 같은 경우에 예. 요즘 들어서 음악이 좀 독립적인 장르로 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3년 전만 해도 인도 음악 중에 영화 음악이 한 8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를 찍으면 영화를 만드는 단계에서 음악을 먼저 출시를 하고요. 그렇게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영화 음악이 시중에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인도인들이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예. 그러면 처음 보는 영화인데 가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따라 한단 말입니다. 예. 그게 가능한 게 먼저 음악이 풀렸으니까 음악을 들었고 그게 익숙하고 이제 가사도 어느 정도 외우니까 바로 영화를 볼 때는 따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인도에서 왜 영화 산업이 독특하게 진화 발전해 왔는지 조금 힌트는 얻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분들도 인도 영화 산업에 대해서 듣고 나서는 아마 그런 의구심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영화를 즐기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의 여러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그런 풍이 아닌 굉장히 독특한 풍을 네네. 즐기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K 컨텐츠가 거기 가서 인기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 인기가 있나요? 사실 한 5년 전에만 해도 예. 한류는 인도에서 통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문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거기에 좀 안 맞는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도 영화의 부속으로서 자리 잡았던 산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악이 훌륭하지만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인도에 바로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많았는데 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 가설은 뭐냐면 인도인들이 왜 한류를 좋아하기 시작했냐. 인도 사람들은 인도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관심이 없어요. 없는데 일단은 글로벌하게 히트한 상품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2018년부터 인도에 살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때 부산행이 인도에서 개봉을 해서 한 예. 1100만 정도가 봤거든요. 야, 1,100만 명이요? 네네. 참고로 인도를 보면 영화 팔리는 티켓 숫자는 전 세계 1위예요. 예. 근데 영화 매출은 순위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싸게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한 1100만 정도가 봤는데 인도 사람들 얘기는 재밌다, 신선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비들이 다른 영화와 달리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매료가 됐었는데 네. 이제 그게 또 단발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고 네. 뭐 재밌는 게 있더라. 이랬었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상을 받았어요. 네. 그게 인도의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국이란 나라의 영화가 미국에서 상을 받았다더라. 그다음에 코로나 때 집 밖에 못 나가면서 이제 그때 OTT 산업이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때 오징어 게임이 이제 글로벌 1위를 여러 번 차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기 외국에서 많이 본다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본 사람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한국
문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인기를 끈 것 같고요. 실제로 한국 음악 같은 경우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네. BTS와 블랙핑크 정도가 알려졌지 나머지는 거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한류 팬들이 생기면서 이제 다른 가수들도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맥락 속에서 저도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먼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인도라는 시장은 의약품이라든가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저작권 관리, 지식재산권 네. 관리가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분류되잖아요. 네네. 컨텐츠 비즈니스도 사실 그 어느 비즈니스보다 불법 복제가 아주 쉬운 네네. 분야인데 네. 이게 계속 잘 되는 게 우리에게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법 복제가 굉장히 흔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거는 그런 비율은 좀 낮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이제 K-팝 같은 경우에 그 돈을 버는 구조 중 하나가 이제 굿즈를 파는 거지 않습니까? 예. 포토카드를 팔고 이제 인도에서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는 복제하기 쉽지만 복제하기 어려운 굿즈라든지 아니면 파생되는 상품들이나 파생되는 산업들, 뭐 뷰티 산업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생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더욱 인도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는데요. 인도는 우리가 인도라고 한 나라처럼 부르지만 실제 각 주마다 워낙 다르잖아요. 네. 생김새도 다르고 네. 특히 그 여러 주들 중에서 한국 컨텐츠에 유달리 관심이 있는 주가 있을까요? 동북 쪽에 가면 인도 이제 동북 쪽에 가면 여기가 이제 동남아랑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그 마니푸르주라는 곳은 미얀마 국경지대예요. 예. 여기서 사실 10여 년 전부터 한국 컨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 맥락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동남아랑 가깝다 보니까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류가 넘어온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생긴 게 우리랑 좀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인도 힌디 문화권하고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생각이나 때로는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도 주류 문화가 아닌 동남아에서 넘어온 한국 문화를 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의 한류가 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되게 소외받고 차별받은 주류는 아니군요. 예.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주류에 전파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하게 성공했던 그런 문화 콘텐츠가 인도에서 퍼진 거라고 일단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를 전달함에 있어서 영상물 같은 경우는 번역도 중요한데 네. 인도는 이제 그 공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언어도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누가 번역해서 각각의 지역으로 배급한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거기서 OTT, 특별히 넷플릭스가 영향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넷플릭스가 번역이나 이런 거 잘하기로 유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한국 영상물들 중에 아주 인기가 많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네. 영어와 힌디어 정도로만 번역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힌디어를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인도에서 영어를 하는 거는 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신분 있고 교육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류가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산층 또는 그 이하 계층, 경제적으로 그 이하 계층이 보는 뭐 그런 문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인도에서 한류는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나 아니면 좀 교육받은 사람들이 보는 문화로 자리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더욱 궁금한 게 우리 콘텐츠들도 요즘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SF도 있고 뭐 호러도 있고 전통적인 멜로물도 있고요. 특히 이제 드라마 쪽에서는 어떤 장르를 우리 K 콘텐츠들 중에서 좋아할까요? 일단은 사실 한국 드라마들 중에 상당수가 멜로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지 않습니까? 한국 병원 드라마는 의사가 사랑을 하고, 근데 한국 수사물은 형사가 사랑을 하고, 예. 근데 사랑 얘기가 한국 드라마의 굉장히 주된 그런 소재이면서 때로는 주제이기도 한데 네. 사랑 얘기가 좀 많이 통하는 면이 있고요. 한 1년 6개월 전 일이긴 한데 인도에서 사랑의 불시착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네. 요거는 조금 맥락이 있는데 인도는 파키스탄을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단을 소재로 한 사랑 얘기가 굉장히 잘 먹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라고 PK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미르 칸, 세월간이 찍은 그분이 주연한 영화인데 여기서 중요한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파키스탄 청년과 인도 청년이 유학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 거기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근데 똑같이 우리나라의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북한군과 남한의 CEO 사이에서 사랑을 얘기를 보면서 우리도 저런 게 있지라고 공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또 재미있는 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내 결혼을 고모가 반대를 한다. 예. 뭐 이런 스토리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근데 이게 뭐 미국에서는 이게 공감이 되겠어요? 안 되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인도에서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extended family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굉장히 가족의 범위가 넓고 예. 그 넓은 가족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모가 내 결혼을 반대하는 게 인도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인도인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인도 시장에는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마저도 수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해요? 아침 드라마 보면 다 가족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네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야 드디어 아침 드라마도 수출할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에서 특히 드라마가 원래 인도인들이 멜로풍에 대한 뭐 사랑 영화, 사랑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해서 우리의 그런 장르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인도에서는 원래 여러 다른 장르들을 좋아하는데 한국에 그나마 그런 것들이 많아서 소비가 된 거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도 영화들을 보면 그렇죠. 드라마도 보면 네. 이제 가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드라마랑 좀 결이 맞는 부분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인도 영화 봤던 것들 중에서 재밌게 본 게 다 코믹물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저는 인도 분들은 코믹물들 좋아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네. 네. 아 그리고 코믹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맞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인도에서 광고 수업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코믹을 좋아하다 보니까 광고에서도 유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유머요. 네. 그런 또 특징이 있군요. 자 그러면 K 드라마 말고 K 컨텐츠 중에서 또 요즘 인기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K-팝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랙핑크 그다음에 BTS만 알던 인도 사람들이 예. 이제 조금씩 다른 그룹들도 알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K 컨텐츠들에 대해서 인기가 있는 게 우리가 먼저 인도 시장을 공략하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뭔가 세일즈도 해서 그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고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도에서 조금 인기 있대던데 하면서 뒤늦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고 있는 건지 그건 어느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인도를 겨냥했던 그런 콘텐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중에 일부가 인도인의 공감을 얻고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이제 관심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우리나라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중에서 예전에는 중국인 분들이 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인도 분이 낄 수도 있는 그런 충분히 상황이 가능한 되네요. 이야기죠. 예. 우리가 K 컨텐츠 그러면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 노래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국에서는 또 우리 K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컴퓨터 게임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네. 인도도 IT 강국인데 그런 쪽엔 관심 없나요? 최근에 인도 젊은이들이 모바일 폰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음. 지금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이제 사실 도박 쪽이긴 한데. 인터넷 도박이요? 네네네. 인도에서는 그게 합법인가요? 그러니까 인도가 도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소액으로 하는 인터넷 도박은 합법화된 주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네네. 그 배틀그라운드를 PC방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 한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 관련한 회사들도 인도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둬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실제로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인도에 5천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중에 절반 이상을 이미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에 기여하기 위해서 좀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인도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취지로 말씀을 주셨겠습니다만 인도가 주마다 워낙 특성이 달라서 이게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K 컨텐츠를 더 많이 알려서 이제부터 우리가 뿌리 내리고 어찌 보면 인도인들 좋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더 만들어서 공급도
할 수 있는 네네. 건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도적인 뭐 지역들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건 온라인이란 특수성 때문에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요. 인도에서 어떤 컨텐츠가 전국적으로 퍼지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예. 사실 언어거든요. 언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컨텐츠가 유통을 되려면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물리적인 유통이 어느 정도 필요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고 모바일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배급에 있어서는 지역을 넘는데 시간이 걸리진 않거든요. 네. 이제 언어의 문제가 있는데, 근데 K 컨텐츠라는 게 그쪽 언어로 이제 드라마는 번역이 돼야 되겠지만, 뭐 노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을 세분화해서 타깃하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대도시 위주로 타깃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번역, 아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제 번역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K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컨텐츠가 들어가고 난 뒤에는 반드시 관련 산업들이 거기에 딱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뭐 K 뷰티라는 뭐 화장품 산업도 그렇고 예전에 그 뭐랄까요? 우리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그 식문화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홍콩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인도에서도 그런 것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문화적 토착이 되어 있나요? 그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홍콩에서 공부할 때 그 별의 손 그대가 인기를 끌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홍콩 사람들이 사실 치킨을 잘 안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는 KFC입니다. 네. 근데 홍콩에서는 KFC가 인기가 별로 적거든요. 없어요? 왜냐하면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예. 근데 별의 손 그대 때문에 하루아침에 침사추의 거리에 한국 치킨집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드라마 에피소드가 나오고 몇 주 안 지난 시점에 그게 생겨버렸거든요. 네. 근데 인도는 이게 2, 3년이 걸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 사람들이 떡볶이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고추장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예. 뭐 한국 라면에도 관심을 좀 생기고 있는데 그게 오징어 게임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 3, 4년 지나서 이제 확산이 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에서는 한류 컨텐츠가 이제 다른 산업의 파생 효과가 있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 문제인데 예.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뭐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 인도에서 한국 화장품을 원하는 소비자는 늘고 있는데 예. 이게 우리 제품을 살 만큼의 소비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중산층이면 근데 중국은 좀 살만하니까 예. 그러면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 중산층은 아직까지 이제 그거를 쓰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K 뷰티 같은 경우에 인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인도의 유명한 여성 배우가 네. 자기가 이제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네. 근데 내세운 타이틀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예. 홈페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의 어떤 회사랑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제 한국 기술이 들어와 있다. 그다음에 한국 재료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한국 스타일의 뭐 화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도 사람이 한국 화장품보다 더 싸게 메이드 인 인디아의 한국풍 화장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우리 K 콘텐츠가 인도 시장에 슬슬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요즘 만약에 주목받고 있는 한국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쪽을 꼽으세요? 일단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제조 브랜드들이 인도에서 인기가 많긴 했어요. 예. 그래서 한류 보고서 같은 경우에 코로나 전에 보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제조업 강국 이미지였고요. 그래서 뭐 삼성 휴대폰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가 갤럭시고요. 예. 그다음에 승용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가 현대자동차입니다. 2위가.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제조 기업들이 이제 인도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고 예. 있고요. 재밌는 케이스는 제가 작년에 인도 기업인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예. 이제 어느 회사 공장에 가고 싶냐? 왜냐하면 대부분 제조업하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랬더니 다이슨을 가자는 거예요. 다이슨이요? 네. 왜 다이슨은 한국 아니다 그랬더니 예. 다이슨이 한국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전자제품을 잘 만들면 이건 한국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국의 이미지가 박혀 있다 보니까 예. 이제 한국산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현대차나 뭐 기아차도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인도 주재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좀 알고 있는데 이런 고충이 있던데 우리나라에서 주력 산업,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는 거는 TV를 따졌을 땐 큰 대형 TV를 우리는 팔아야 마진이 좀 많이 남는데 인도는 아직까지 그 정도 TV를 살 사람이 없어서 뭐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판매하고도 이렇게 이득이 안 되고 손해가 되는 상품도 있다고 하면서 고심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인도인들이 가전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크게 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면 이제 소득이 막 생기면 사람들이 내구재를 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가 딱 그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인도와 지금 인도 아니면 3년 전의 인도와 지금 인도를 놓고 볼 때 3년 전보다 더 비싼 거 사는 트렌드는 있어요.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인도에 팔리는 물건들이 다른 나라에 팔리는 것보다는 싼 게 팔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갤럭시가 인도에서 10만 원대의 휴대폰을 냈습니다. 네, 그게 뭐 갤럭시 우리가 쓰는 S 시리즈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의 고충 중 하나가 이제 마진 이윤이 너무 박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워낙 가격에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명품에 관심이 늘고는 있는데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는 관세도 세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도 명품 같으면 한 18% 붙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가격으로 인도에 가도 소비자 가격이 더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인도에서 안 팔리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샘소나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인도 가격이 더 싼 경우도 많고요. 아예 인도에서 만들어서 인도 시장을 겨냥한 제품들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자 인도 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여러 가격 전략들도 인도에 맞게 현지화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요즘 우리 기업들, 특히 제조기업들이 인도 진출을 많이 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인도가 인건비 싸고 하니까 거기서 생산해서 해외 팔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인도 내수 시장의 그 독특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지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네, 그게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 정부가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인도 관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높다 보니까 결국 가격이 민감한 인도 소비자들에게 팔기 위해서는 인도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를 겨냥하기 위해서 인도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예전에 중진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그 중진국 시장에 맞는 그 방식으로 이렇게 전략 전술 짜서 들어갔다가 괜히 점점 프리미엄 브랜드화되고 있는 우리 제품들의 브랜드 가치만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꽤 많이 하시거든요. 인도라는 큰 시장 매력적이긴 한데 중저가 제품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맞을지 어느 게 맞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브랜드 전략과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갤럭시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딱 그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원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라는 브랜드의 전반적인 인식이 아이폰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소비자들에게 아이폰과 갤럭시 뭐가 좋냐 그러면 뭐 아이폰이 조금 더 고급일 거예로 얘기는 하겠지만 그 차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인도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커져 버렸습니다. 브랜드 전략을 할 때 그래서 가능한 방법은 뭐냐면 로컬 브랜드를 런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브 브랜드를 런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또 코스트 비용을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음식도 얘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중국과 교류 협력 많이 발달하기 시작했었을 땐 뭐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식품들 정말 중국 시장 많이 진출했는데 지금 인도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뭐 과자 같은 경우에 이제 롯데가 인도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초코파이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온이 코로나 끝날 무렵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과자들을 만들어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낵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달달한 스낵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마켓 쉐어 측면에서는 사실 많이 적고요.
하지만 성장률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도 사람들이 약간 식문화가 우리랑 또 좀 달라서 네네. 독특한 입맛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과자들 중에선 어떤 게 단 거만 찾나요? 아니면 좀 짭조름한 걸 더 좋아하나요? 그래서 그 스낵을 놓고 보면 짠 스낵 같은 경우에 인도에서는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예. 그러면 인도 향신료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 시장이 사실 더 큰 시장인데 예. 여길 노리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달달한 과자 중심으로 이제 시장에 들어갔고 좀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고요. 예.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간장맛 베이스로 한 쌀과자를 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성공할지가 이제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 동료들에게 그 과자를 줬을 때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인도인들의 반응은 저 기분 좋으라고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이제 짠 과자에도 그 시장에도 들어온 한국 스낵 기업들이 이제 과연 성공할 건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도도 못 먹게 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막 규율하는 것들이 많은 동네 중에 하나인데 네네. 우리나라 그냥 식품들이 있는 그대로 가공해서 들어가는 데는 중동의 할랄처럼 뭔가 네네. 필터링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인도 음식을 보면 이제 포장에 그 녹색 동그라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예.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베지터리안이냐 아니냐 요거만 이제 구분을 해요. 예. 그래서 인도 시장을 노리려면 그 녹색 동그라미를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인도 내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치 생각해 보시면 예. 김치가 베지일까요, 논베지일까요? 베지테리언 아닐까요? 논베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 김치를 만들 때 젓갈이 들어가잖아요. 아, 젓갈이. 네. 그러면 인도 시장이 겨냥하려면 김치를 팔겠다 그러면 젓갈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인도에서 우리 한국 음식 먹을 때는 한국에서 먹었을 때와는 좀 뭐랄까요? 음식 맛이 좀 다른 형태로 네네. 전달이 되겠네요. 네네. 요거 말고 우리가 또 인도에서 노려볼 만한 또 주요 산업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한 1년 좀 전에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이소가 인도에서 팔릴 것 같다. 다이소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파는 다이소 제품이 한국 가격으로 그대로 인도에서 팔린다면 분명히 팔릴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생각 못했던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수출을 하면 네. 그 가격에 팔 수가 없습니다. 아,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관세나 등등. 네. 그러면 인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직 인도가 플라스틱 제조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인도에서 만들면 그 가격을 맞출 수 있는데 그 퀄리티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사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밖에서 가져다가 파는 게 실제 쉽지 않다 보니까 네네. 현지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맞습니다. 나라네요. 네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거든요. 제가 인도 그 출장 많이 다녔을 때 우리나라 사교육 온라인 회사 하나가 인도에 진출해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인도도 워낙 교육열이 아주 높은 네네. 국가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랑 비슷한 분야의 다른 아주 독특한 회사들 이것도 진출하면 성공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래서 보면 우리와 인도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른 면도 있고 좀 비슷한 면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면에 있어서 인도 시장을 완전히 새롭게 개척을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겠지만 네. 성공을 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겠죠. 예. 아니면 우리가 당장 인도 시장에 팔릴 만한 걸 가지고 가겠냐. 그러면 처음에 세팅하는데 비용이 덜 들고 시간도 덜 들겠지만 사실 경쟁도 많이 또 치열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접근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그 장기적인 플랜과 그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까지 고려를 해서 예. 뭐 이렇게 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겠네요. 오늘 입고 오신 우리 연구원님 의상도 약간 뭐 우리나라 의상 같지가 않은 느낌이 있는데 뭐 인도 의상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인도 페브 인디아라고 하는 인도 브랜드인데요. 네. 여기서도 우리나라 의류 브랜드들이 경쟁력을 가질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축성이 없거든요. 예. 인도 옷들 대부분이 신축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옷들은 신축성이 있잖아요. 네. 두 번째로 인도는 그 빨래를 해주거나 다림질을 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예. 제가 인도에 살 때는 이거 하나 다림질 하는데 5루피가 들어갑니다. 5루피면 우리 돈으로 80원이거든요.
그러면 80원이면 다림질 해주니까 그렇네. 그러면 신축성이 없고 다림질을 해야 될 옷도 막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인도 사회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네. 그럼 집에서 다림질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면 다림질이 좀 필요 없는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활동이 많아지면 이렇게 신축성이 없는 옷은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면 신축성이 있는 옷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잖아요. 네.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도가 그 콧 면화에 대해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면화의 수준은 높지만 현대적인 옷을 만들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노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카스트 제도 말씀 주셨는데 제품들을 홍보하거나 서비스를 처음 런칭할 때 카스트 제도를 이해하면서 특정 카스트층, 2층을 먼저 공략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걸 잘못 활용하면 크게 낭패 본다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게 있나요? 근데 현대에 와서 지금 카스트는 뭐 계급이기도 하고 계층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를 볼 때 카스트로 접근하기보다는 예. 소득 수준과 그다음에 지역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케팅의 기본은 시장을 나눠서 나에게 맞는 곳을 집중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득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 소득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디 사느냐. 시골이냐 도시냐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냐 이걸 보면 소득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 시장을 세분화할 때는 카스트 이거보다는 이제 소득. 그 다음에 소득과 교육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좀 있거든요. 예. 사실 인도 대학 나온 사람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긴 한데 예. 완전히 최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최상위권 대학 나온 사람들에 대한 뭐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직업에 따른 그 소득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 IT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지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직업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교육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세분화 전략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카스트보다는 진짜 다른 시장과 똑같이 계층으로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요건이었군요. 자, 방금 말씀 주신 걸 쭉 종합해 봤을 때요. 인도라는 이제 전 세계 1등 인구 보유 국가. 그래서 소득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서 예전보다는 좀 그럴싸한 제품들도 살 수 있는 구매력까지 갖춘 국가. 이 국가에 대한 진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일본 서로 비교해 본다면 각각 어떤 전략 우위들을 가지고 있나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표면적으로 인도와 중국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완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인도에 팔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네. 근데 대신에 지금 인도의 생산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산 부품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인도에 부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지원을 통해서 네. 인도인들의 마음을 많이 얻고 네. 그다음에 일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 진출한 일본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있고요. 한편 한국은 이제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한 게 이제 90년대 한 중후반으로 보고 예. 한동안 뜸했다가 최근에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우리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조업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잘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출은 일본이 훨씬 더 많이 했긴 했지만 오래전에 네네. 했긴 했지만 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건 맞습니다. 분명 이점이겠네요. 네네. 그러면 인도도 사실 옆에서 중국이 어떻게 커왔는지도 뻔히 봐왔고 또 모리 총리라는 분께서는 특히 그 경제에 대해서 네. 관심이 아주 많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인데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들어가서 돈 번다고 했었을 때 공짜로 돈 벌고 가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주로 뭘 요구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도가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라는 장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얘기는 나가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서 돈을 벌었을 때
그거를 본국으로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인도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인도에서 오랫동안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 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메이드 인 인디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인도에 들어와서 생산을 하기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애플에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도 이제 인도 정부가 애플을 먼저 이제 누르고요. 그러면 애플이 이제 그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장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을 이제 초대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골치 아픈 이야기는 인도가 주별로 집권하는 당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앙에 집권하고 있는 당이랑 지역에 집권하는 당이 다르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특정 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가 타밀나두 주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중앙에서는 이제 계속 압력이 좀 들어올 수 있죠. 어떤 압력인가요? 너희 왜 남쪽에서 남쪽 애들만 배부르게 활동을 하냐. 아. 그러니까 판매는 인도 전역에 하고 있는데 네. 공장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 업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용도 늘고 혜택을 좀 더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는 너희들 거기만 있지 말고 예. 중앙에도 좀 와줘야 북쪽에도 와줘야 되지 않겠냐? 예. 뭐 이런 압박들이 있을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실제 인도 지자체를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공산당이 아직도 네. 활동하더라고요. 네네, 깨랄라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공산당이 활동하는 지자체에 들어갔었을 땐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기업으로서 영리 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룰도 많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말씀하셨던 주가 깨랄라인데 예. 공산당이 집권하다 보니까 그 복지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문해율도 높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건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예. 기업들이 거기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큰 기업들이 깨랄라에 안 들어가고요. 들어갈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자체마다 또 우리가 스터디를 많이 하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충도 있을 것 같아요. 인도의 진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제일 먼저 인도의 마중물이 되는 거는 인도의 중앙정부 관료들과 얘기를 했을 텐데 네네. 중앙하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공장 지으려고 또 아니면 현지 진출하려고 어떤 특정 지역에 딱 갔더니 그 지자체에서는 우리랑 얘기 안 했잖아 하면서 완전히 네네. 딴소리 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인도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될까요? 그런데 그 환경이 조금 바뀐 면이 있어요. 그래요? 이번에 6월 초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선거에서 그 BJP 인도 국민당이 이제 의석을 많이 잃으면서 네. 그 지방에 거점을 둔 정당들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디 정부 10년을 비교할 때 지금이 지역 정부의 영향력이 조금 더 강해진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정부랑 일을 조금 더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냥 중앙을 거치지 말고 지역하고 바로 얘기해라. 그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분배를 되고? 해야 되는데. 중앙도 얘기는 하긴 해야 네, 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지역에 지금은 뭐 작년보다 예. 이제 지역의 영향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쪽에 사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겠죠. 그게 우리 기업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면이기도 하고요. 네. 인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중국 시장을 대체해서 꼭 가야 될 것 같은 시장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인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비관적인 근거는 좀 피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유튜버들을 보고 인도에 가면 안 되겠다. 물론 여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비즈니스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셔요. 예. 인도 성장하고 있지 않냐. 인도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보이니까. 근데 인도에서 실패한 기업도 굉장히 많고 예. 그런 기업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대한 지나친 낙관도 하지 말고 지나친 부정도 하지 말고 한편으로 인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외국인으로서 외국 기업으로서 인도를 아는 거는 쉽지
많잖아요. 예. 그래서 현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현지 파트너를 잘 찾아서 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맹 연구원께 전화드려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네. 참 코로나19 이후로도 진짜 크게 인도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바뀌어가고 있는 인도의 현주소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남아시아센터 맹현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